인간은 동물의 둥지를 입는가 하면 심지어 먹기도 하죠. 반면 인간의 물건을 이용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눈으로 재발견한 기발한 둥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황금 빛깔의 우아하고 화려한 의상, 이 옷들은 하나의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다는 황금 명주실인데요. 황금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둥지를 사람이 입는 셈이죠. 농사 하나로는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누에를 기르면 부수입이 쏠쏠했습니다. 황금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이들의 일생은 다른 곤충과 비슷합니다. 알에서 깨어나 지금 모습의 애벌레인 누에가 되고 이후 번데기를 거쳐 성충인 누에 나방이 됩니다. 약 20일간의 애벌레 생활이 끝나면 누에는 자신이 살 집을 짓는데요. 둥지를 틀기 전 몸속에 든 찌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빼냅니다. 입에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누에. 실을 붙이려면 적당한 크기의 벽면이 필요한데요. 농가에선 누에가 집을 짓기 좋도록 종이로 사각형 섭을 만들어 사용하죠. 애벌레에 불과한 이 작은 몸 어디에서 저 많은 실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입에서 끊임없이 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실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인간이 설치해놓은 작은 틀 안에서 누에는 쉼없이 실을 뽑아내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마련하는 황금 누에. 그 이름처럼 황금색의 고운 실을 뽑아내는데요. 누에의 둥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에고치인 거죠.
고치를 짚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요. 몸에서 뽑아낸 실 한 가닥으로 누에는 철저히 자신의 몸을 은폐시킵니다. 고치가 되는 순간 녀석은 운명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비단이 되느냐 아니면 나방이 되느냐.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누에는 고치 안에서 성장을 계속합니다. 스스로 허물을 벗고 번데기로 변하는데요. 번데기가 된 후에도 고치 안에서 약 보름간 더 생활합니다. 그동안 실로 만든 고치는 훌륭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죠. 마침내 고치의 실이 끊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으로 날아오를 시간이 된 것이죠. 조심스럽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누에 나방. 움츠린 날개를 펼칩니다. 꼭 머리빗 같죠? 누에 나방은 이 더듬이로 냄새를 맡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짝을 만난 누에 나방. 살아있는 동안 부부는 사랑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실 누에 나방은 입이 퇴화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없죠.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생을 마감하고 암컷은 곧장 산란하는데요. 무려 500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모두 어미처럼 나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운명의 열쇠는 인간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단이 된 황금 누에고치의 이야기입니다. 들녘이 황금색으로 물들 즈음 양잡 농가의 앞마당도 온통 황금색으로 빛납니다.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황금 누에고치. 머지않아 고운 비단으로 변신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먼저 누에고치에서 실가닥을 찾아냅니다. 실만 제대로 걸리면 이후론 술술 풀리는데요. 고치 하나에서 나오는 실의 길이가 무려 1,500m.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실이 한 번에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닥이 워낙 얇아서 20개를 하나로 묶어 실로 만드는데요.
실을 다 빼내고 나면 남는 건 번데기. 비록 나방이 되진 못했지만 누에가 만든 건축물은 인간에 의해 섬유로 재탄생합니다. 누에가 만들어낸 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섬유로 꼽히는데요. 두 가닥의 피브로인을 세리신이 둘러싸고 있죠. 바로 단백질인데요. 좀 더 분석하면 각종 화학물질로 구성된 단백질 분자가 쇠사슬처럼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과 비단은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탄력성이 풍부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옷감으로 평가받는 비단.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비단 옷은 바로 누에의 건축물 둥지였습니다. 독특한 쓰임새를 가진 또 다른 둥지가 있습니다. 태국 방콕 근처의 한 사원. 엄숙해야 할 사원하니 새소리로 요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군요. 사원 천장을 버젓이 차지한 녀석은 바다제비라 불리는 칼새. 벽에 둥지까지 틀었습니다. 둥지에선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군요. 바다제비인 칼새는 일반 제비와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죠. 푸른 빛이 도는 검은색 등의 흰 배를 가졌습니다. 제비는 사람 가까이 둥지를 트는데요. 흙과 지푸라기를 물어와 처마 밑에 집을 짓죠. 한 둥지에선 보통 3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가 자랍니다. 반면 칼새는 어떨까요? 칼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최고 시속이 무려 250km. 놀라운 속도죠? 칼새의 또 다른 특징은 둥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로지 침 분비물로만 집을 짓습니다. 입에서 면을 뽑아내는 것 같죠? 벽에 침을 붙여 제비집과 같은 둥지를 만드는데요. 집 한 채를 짓는데 한 달이 꼬박 걸립니다. 둥지를 다 짓고 나면
어미는 2개의 알을 낳죠. 이 둥지에선 벌써 새끼가 깨어났네요.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맘때면 어미는 쉴 틈이 없습니다. 금쪽 같은 새끼를 먹여 살리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죠. 잡은 먹잇감은 새끼들이 먹기 좋도록 으깨어 경단으로 만들어주죠. 이번에는 아비가 끼니를 마련해 왔네요. 칼새는 맞벌이 부부죠. 함께 먹이를 마련하고 새끼도 돌봅니다. 이 사원 안에 사는 칼새는 약 3만 마리 정도. 사실 칼새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곳은 이런 건물 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칼새는 해안 동굴이나 외딴 섬, 암벽지대에 사는데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들고 나는 사원에 어떻게 털을 잡게 되었을까요? 칼새가 도심의 사원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건 30년 전. 와총롬 사원의 주지였던 롱푸 깨우 스님이 계실 때부터입니다. ตรงนี้เป็นวิหารพระเทพสาครมุนีหรือที่ชาวบ้านเขาเรียกว่าหลวงปู่แก้วครับคือท่านมรณภาพเมื่อปี 2526 ตอนก่อนที่ท่านจะมรณภาพท่านเป็นอดีตเจ้าอาวาสวัดช่องลมองค์กรแล้วก็ตามสมัยที่ท่านมีชีวิตอยู่น่ะคือจะมีนกนางแอ่นที่ฝูงนะที่เราเห็นนี่นะมาอาศัยอยู่ในโบสถ์ในโบสถ์ใหญ่ 태국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롱푸 깨오 스님. 그의 장례식에도 칼새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이후 칼새는 사람들이 더욱 아끼는 존재가 됐습니다. 해가 저물면 사원의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3만 마리의 칼새가 일제히 사원으로 귀가합니다. 사람과 하루 일과가 비슷하죠. 낮엔 먹이 활동을 하고 밤이면 둥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집을 찾아가는 칼새들로 사원 안이 소란스럽네요. 칼새가 모두 돌아와야 스님의 일과도 끝나는데요. 칼새가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되면 그제서야 스님은 사원에 불을 끕니다. 인간 곁으로 날아든 칼새. 이 기막힌 동거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반대로 칼새를 찾아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외딴 섬 석회암 동굴이 원래 칼새의 주 서식지입니다. 장대로 뭘 하려는 걸까요? 동굴이 깊어 자칫 발을 잘못 디뎠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동굴에서 이들이 찾는 것은 바로 칼새의 둥지. 침 분비물로 만든 하얀 둥지가 벽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 은밀한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데요. 어두운 동굴을 비추기 위해 장대에 불도 밝힙니다. 사뭇 긴장감까지 감돌게 하는 이 일은 다름 아닌 둥지를 떼내는 것입니다. 칼새 둥지는 동남아에서 최고급 요리 재료로 쓰이는데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죠. 그 희소성 때문에 칼새 둥지는 천문학적인 가격을 받습니다. 칼새 둥지 1kg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목숨 걸고 채취할 만도 하죠. 장대가 닿지 않는 곳은 사람이 직접 올라갑니다. 칼새는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겠군요. 한 달 동안 공들여 지은 집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둥지가 사라지면 칼새는 그 자리에 또 집을 짓는데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둥지를 떼어냅니다.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태국 정부에선 입찰을 통해 칼새 둥지 채취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섬에서 1년에 채취하는 둥지의 양은 약 1톤. 칼새 둥지로 한 해 3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백색 황금이라 불릴 만큼 귀한 칼새 둥지. 칼새 둥지는 돈을 부르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섬에 하루가 저무는데요. 칼새들도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이 동굴에 사는 칼새는 모두 10만 마리. 사원에 사는 칼새와 달리 이들은 사람과 원치 않는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칼새가 집단으로 사는 이 섬은 원래 무인도였는데요. 둥지 채취를 위해 사람들이 상주하기 시작했죠. 이 섬에 일반인들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요. 고용된 경비원들이 24시간 보초를 서면서 삼엄하게 감시합니다. ออกมาอยู่ป้อมยามดูของบริษัทเขาอะครับมาอยู่หน้าที่อะครับแล้วมาช่วยกันดูแลกันขโมยเข้ามาขโมยรังนกอะครับ 과거에는 칼새둥지 때문에 싸움이 종종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칼새둥지의 주인이 정작 칼새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합니다. 칼새둥지를 먹기 위해선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둥지에는 깃털이나 배설물 등 각종 불순물이 끼어 있는데요. 긴 손톱은 이물질을 골라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둥지는 물에 불려 요리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마치 가늘게 채 썬 우뭇가사리 같네요. 이것이 바로 칼새둥지로 만든 새둥지 수프. 동양의 캐비어라 불리는 최고급 요리인데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피부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으로만 지어진 독특한 새둥지. 그래서 칼새의 건축물은 인간이 먹는 유일한 둥지가 됐습니다. 가을은 동물에게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녀석이 사는 집인데요. 비버입니다. 비버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합니다. 주로 나무 껍질이나 식물 뿌리를 먹는 초식 동물인데요. 맛있게도 먹죠. 비버는 대단한 대식가인데요. 한 번에 자기 몸무게의 20%를 먹어치웁니다. 비버가 사는 호수 한켠에 제 방이 놓여져 있군요.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간이댐인데요. 이 댐이 물길을 막아 반대편에 작은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댐을 만든 건 바로 비버인데요.
과연 동물이 댐을 지었나 싶지만 사실입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 놓는 거 보이시죠? 비버는 지금 댐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나무를 가져다 기초를 쌓는데요. 필요한 목재도 직접 마련합니다. 튼튼한 앞니발로 나무를 갉아서 끄는 다음 순식간에 넘어뜨리는데요. 인간이 가진 톱보다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헤엄치는 건 비보에게 식은 죽 먹기. 큰 나뭇가지를 물고도 쉽게 이동하죠. 비버가 짓는 댐은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요. 1.8km에 달하는 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오간 덕분에 댐의 기초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엔 나뭇가지를 지탱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 진흙을 바릅니다. 마지막 작업까지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비버는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죠. 댐이 완공됐습니다. 보기보다 댐은 견고한데요. 나무와 진흙이 단단히 덮여 물이 새지 않습니다. 비버가 만든 댐은 지형을 변화시키는데요. 물줄기를 막아 새로운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비버는 자신이 만든 호수에서 주로 생활하는데요. 수중 생활에 유리하도록 몸이 진화되었죠. 비늘로 덮인 꼬리는 마치 배의 노처럼 평평한데요.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속에서 방향 전환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꼬리를 이용해 위험 신호도 보내죠. 물을 두드리는 소리는 800m 떨어진 동료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비버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나무 자르기입니다. 제법 굵은 나무도 단숨에 넘어뜨리는데요. 주황색의 강력한 앞니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버의 이빨 구조는 독특한데요. 위아래 2개씩 난 이빨은 에나멜로 코팅 처리돼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빨을 이용해 나무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죠. 비버의 집은 댐으로 생긴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요. 비버 둥지를 보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그냥은 접근 못할 정도니 천적의 습격을 받는 일은 없겠죠. 비버 둥지는 나무를 촘촘히 박아놓은 형태인데요. 자, 어떻게 쌓아 올린 것인지 물속을 들여다볼까요? 호수 바닥에서부터 나무를 깔고
주변에 돌과 흙을 쌓아 올려 집을 지었습니다. 물속부터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둥지 옆에 또 무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식량 저장고입니다. 물속에 식량을 차근차근 쌓아 놓았는데요. 나뭇가지와 잎이 싱싱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올겨울 비보 가족은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철저히 격리되고 은폐된 비버 둥지. 내부 구조는 더욱 은밀합니다. 비버가 사는 생활 공간은 안쪽 깊숙이 있는데요. 출입구는 물로 연결돼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최고의 건축가다운 솜씨입니다. 댐을 지어 물을 가두고 호수 한가운데 집을 짓는 비버. 건축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을 비버 둥지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인간만이 추구하는 걸까요? 호주의 한 고산지대에서 독특한 행동을 하는 새를 만났습니다. 대체 면도기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어라? 이번엔 필름통도 물어가네요. 파란색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뭘 하려는 걸까요? 라이터까지 싹쓸이 해가는 세틴바우어새. 이곳은 세틴바우어새의 정원입니다. 정원을 만드는 건 수컷. 나뭇가지로 정자를 만들고 사람의 물건을 가져다 앞마당도 예쁘게 꾸밉니다. 바우어새는 종류에 따라 정자의 디자인도 다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골든바우어새. 황금빛 털을 가진 골든바우어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호주 퀸즐랜드 북동쪽에만 사는 무척 귀한 새입니다. 골든바우어새 수컷은 기둥 형태로 정자를 만드는데요. 탑처럼 쌓아올린 두 기둥 사이를 다리로 연결한 다음 열매나 꽃을 꽂아서 장식을 하죠. 바닥에는 밝은색 지류를 깔아서 정자를 돋보이게 합니다. 어쩜 이리 이쁜 것만 골랐을까요? 주인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 다른 수컷이 나타나 장식물을 슬쩍합니다. 털갈이를 하지 않은 어린 수컷도 남의 물건을 탐내는데요. 바닥에 깐 카페트까지 대담하게 훔쳐갑니다. 정원을 꾸미는데 정열을 쏟는 바우어새. 이 정도면 미학을 아는 게 아닐까요? 더욱 신기한 건 정자를 지을 때 좌우 대칭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틴바우어새 수컷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끼워 정자를 만드는데요.
왼쪽 오른쪽 모양을 보아가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합니다. 정자를 짓고 나면 앞마당을 꾸미는데요. 인간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죠. 그런데 필름통, 면도기, 라이터 모두 파란색이네요. 세틴바우어스는 색을 구별하는 것일까요? 면도기와 필름통을 살짝 드러낸 다음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색의 물건과 섞어서 정자 옆에 놓아두었는데요. 자, 바우어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살짝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파란색 필름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이유가 뭘까요? When the female comes in, the male will pick up one of his prized possessions and he will offer it to the female in the hope that she will accept him for mating. This is basically a courtship ground, a display ground where the male, the whole area, the bower, the decorated place in the front is there to attract the females. And the better the male does in decorating the bower, usually the more successful he is, the more females he attracts. 드디어 수컷의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이 열매가 암컷을 사로잡을 청혼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암컷을 향한 프로포즈는 애절합니다. 사랑의 세레나데까지 불러보는데요. 드디어 암컷이 찾아왔습니다. 정자에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암컷. 정원이 암컷의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수컷은 그저 애 같습니다. 하하, 이런 퇴짜를 맞았네요. 이번엔 성공할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자의 마음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시련에 수컷은 넋이 나간 듯 보이네요.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면 남자가 아니죠.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향수입니다. 정자의 과일즙과 침을 바르는데요. 냄새로 암컷을 유혹해보려는 것이죠. 사실 성급한 마음에 빠뜨린 게 많습니다. 정자 내부의 인테리어도 부족했던 거죠. 푹신하게 이끼도 더 깔고 예쁜 꽃도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암컷이 좋아하겠죠? 암컷을 유혹하려면 나름의 순서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나뭇가지로 좌우 대칭형의 정자를 만들고 인간의 물건까지 동원해 마당을 꾸밉니다. 과일즙으로 향수도 뿌리고 꽃으로 장식하면 정원은 완성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물어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암컷을 사로잡기 위해 정원을 꾸미는 바우엇의 수컷. 녀석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동물 건축가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도 훌륭한 건축가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코스타리카 열대우림. 우거진 숲속에 텐트를 치고 사는 동물이 있는데요. 온드라스 흰 박쥐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흰색을 띠는 박쥐죠. 박쥐하면 동굴을 떠올리는데요. 온두라스 흰 박쥐는 헬리코니아 나무 잎사귀로 텐트를 쳐서 생활합니다. 한 잎사귀에 보통 5마리에서 8마리의 가족이 함께 살죠. 온두라스 흰 박쥐의 크기는 약 3cm. 다른 박쥐처럼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수면을 취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무 잎사귀 밑에서 사느냐고요? 열대우림 지역이라 동굴은 찾기 어렵고 넓은 잎사귀는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가 잎사귀가 마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텐트를 치고 삽니다. 집은 밤에 짓습니다. 사실 건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데요. 이빨로 잎맥을 끊어서 잎사귀를 텐트처럼 구부리면 집이 완성됩니다. 텐트 모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텐트 메이킹 박쥐로도 불리죠. 텐트형 둥지는 보기보다 아늑합니다. 흰 박쥐가 살기엔 제격이죠. 뚫어놓은 작은 구멍 사이로 발을 끼워 매달리기 좋고요. 보호색이라 천적에게 잘 발각되지도 않습니다. 비가 와도 문제없는데요. 빗물이 텐트 밖으로 미끄러져 안으로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동굴 대신 잎사귀를 둥지로 택한 온두라스 흰 박쥐. 이들이 열대우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데요.
나무에 무얼 그리 주렁주렁 걸어놓은 걸까요? 마치 표주박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이것은 새 둥지입니다. 입구는 바닥에 있는데요. 둥지가 집신처럼 잘 엮여진 모습이죠. 이 둥지를 지은 건 배짜기새 수컷입니다. 자, 어떻게 집을 짓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나뭇가지와 둥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풀을 여러 차례 감아서 나뭇가지에 고정시키는데요. 이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완성된 후에도 둥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구 형태를 만드는데요. 동그란 원을 만들어 틀을 잡습니다. 마치 뜨개질을 하듯 부리로 능숙하게 풀을 엮는데요. 천상 배짜기 하는 새네요. 원이 만들어졌는데요. 건물로 치면 기둥이 세워진 셈입니다. 튼튼한 둥지를 지으려면 재료가 좋아야겠죠. 배짜기 새는 좋은 바느질감을 찾아 여기저기 누비는데요. 재료 선택에 신중을 기합니다. 둥지의 주 재료는 얇은 나뭇잎과 식물의 줄기입니다. 탐나는 재료가 있으면 남의 둥지에 슬쩍 손을 대기도 하죠. 서서히 둥지가 형태를 갖춰가는데요. 풀을 실 삼아 잎을 바늘 삼아 부지런히 바느질을 합니다. 암컷이 건축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요. 감독관처럼 둘러보고 가는군요. 이제 바닥 공사를 할 차례입니다. 알을 놓아둘 곳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수시로 둥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배짜기 새는 자신의 몸으로 치수를 재죠. 이제 가장 어려운 공정만 남았습니다. 입구를 내는 것인데요. 배짜기 새 둥지는 바닥에 출입구를 둡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햇빛을 덜 받기 위한 그들만의 전략인 거죠. 하루 만에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집도 마련했으니 배우자를 찾아야겠죠? 소문을 듣고 암컷이 찾아왔는데요. 콧대 높은 암컷은 한번 휙 둘러보더니 가버립니다. 다른 둥지로 향하는 암컷. 이 집은 꽤 마음에 든 눈치인데요. 수컷의 입맞춤도 마다하지 않네요. 첫날 밤을 보내는 걸까요?
신혼집이 들썩거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재발견해낸 기발한 둥지들. 주어진 환경에 맞춰 최적으로 설계된 동물의 둥지는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생애 최고의 건축물입니다.